강한 국가 권력을 피해서, 그러니까 독재자의 손을 피해서 죄 없는 민주주의자가 망명하려고 하면 그 망명을 받아주는 게 인도적인 차원이야. 그런데 어느 나라의 독재자가 망명하려고 했을 때 그걸 받아주면 원래 욕을 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필리핀 마르코스가 그런 독재자였어. 독재자였는데 미국으로 망명했죠. 그죠? 미국인가로 망명했었지. 그래서 미국이 망명을 받아줬는데 그걸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 예.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미국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마르코스가 필리핀의 독재자였는데 이 필리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날 헬기 타고 탈출을 해. 대통령궁에서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박근혜를 미국에서 받아줄 거냐? 그때 마르코스는 미국에서 뒤를 봐주고 있었어요. 마르코스는 미국이 뒤를 봐주는 독재자였어. 그러니까 전두환이처럼 미국의 허락을 받고 미국이 뒤를 봐주는 그런 독재자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살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지금 미국에서 선긋기를 했거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94세 나치 부역자에게 그것도 경비밖에 안 썼는데 기어이 징역 4년을 때리는 나라야. 그 박근혜가 어디로 망명을 할 수 있겠냐고. 예. 일본으로 망명이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덕을 본다고 생각해.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덕을 보고 그 덕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약자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볼 때 미국과 일본이 우리 덕을 보고 있는 거야.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덕을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도 사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따라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우리나라 등쳐먹으면서 있는 거고, 그러니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앞에 그렇게 강자일 수 없어.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저자세였는데 그거 몰라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은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우리한테 저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자회담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 같은 하자 있는 애들이 집권하면 얘네들은 미국과 일본이 찍어 누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미국과 일본으로 얘가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거는 나는 이렇게 좀 너무나 핀트가 어긋난 고민이라고 보고, 도리어 내가 걱정하는 건 박근혜가 갑자기 스스로 막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박근혜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도리어 걱정이지. 얘가 뭐 나는 외국에 나가서 살만한 상황은 아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지만 해외여행을 자주 했던 이유는 해외가 좋아서가 아니라 해외여행 갔다 오면 지지율 올라간다고. 그래서 나갔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박근혜가 해외에 가서 오래 사는 걸 좋아했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에서 청와대에서 쫓겨난 다음에 해외로 갔겠지. 해외에서 수십 년을 살았겠지. 근데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얘는 약간 좀 폐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이런 성향이 아닌 거야. 이승만하고는 전혀 다르다. 새 옷 입고 해외여행 가서 박수 받고 그런 거 좋아서 해외여행을 많이 한 건데 망명한 박근혜한테 누가 박수를 쳐주겠어.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망명을 생각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도리어 감옥을 가느니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예. 독방은 그래서 위험해요. 독방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내가 감옥 가봤잖아. 감옥에서는 절대 혼자 못 있게 해요. 예.
절대 감옥에서 혼자 못 있게. 왜냐하면 감옥에서 혼자 있으면 그 막 목 매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감옥에서 혼자 못 있게 꼭 여러 명 같이 있어야 돼. 한 명 이상이 꼭 같이 있어야지 그런 거예요. 네. 혹시 망치 부인님 지금 지령 내리심? 뭐래? 무슨 지령이야, 지령은. 너는 블랙이야. 풀어달라고 하지 마. 그날이 오면 얘 아이디가 뭐야? NNP 2000. 나한테 혹시 저기 뭐야 풀어달라고 하기만 해봐. 예. 도리어 하여튼 박근혜 성향상 박근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가 잘못 알고 있나? 박근혜가 자존심이 있으면 저러고 있지 않겠지? 아니야. 나는 왠지 박근혜가 미실의 선택을 따라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철저히 감시해야 돼. 철저히 감시해서 극단적 선택을 못하도록 법의 심판을 받도록 그래야 된다. 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이야기로 할게요. 예. 그게 자존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게 고집인지 어쩐지 좀 그렇다. 그 미실이가 박근혜를 모델로 한 것 같더라고 나는. 지금 그러니까 미실의 마지막 반란과 지금 박근혜의 모습이 나는 너무 겹쳐지는 것 같아. 여러분 옛날에 그 저기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선덕여왕 막판에 보면 미실이 이제 궁을 뺏긴 다음에 궁을 뺏긴 다음에 그 저기로 가요. 그 자기 고향인가 어디로 가. 그래갖고 그 성을 하나 차지하고 거기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제 스스로 그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막 그 선덕여왕을 처음에 만들 때는 막 그 박근혜가 선덕여왕이라고 만들었어. 근데 왠지 미실이랑 같다야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다 막 이래가지고 배가 산으로 갔던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 정치 드라마 치고. 아이가 그 미실이란 드라마에서 그랬다고. 드라마에서 실제 미실은 그냥 그냥 그 거시기한 여자야. 자, 뭐 그렇단 얘기. 지금 박근혜가 마지막 반란 중이야. 청와대에서 혼자서 성안에서 지금 그 반란을 벌이고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 청와대 1인 시위 중단하고 그만 내려오라고. 지금 수족이 다 잘리고 유일하게 지금 박근혜 편이 우병우하고 김기춘인데 지금 검찰이 우병우하고 김기춘 기소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박근혜의 유일한 사람이 둘인데 우병우, 김기춘. 근데 지금 우병우랑 김기춘이 기소되는 것 같은데 검찰이 그 둘을 기소하기로 했어. 직권남용하고 그 직무태만. 직권남용, 직무태만 이런 걸로 김기춘하고 우병우를 기소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우병우는 구속 안 해. 우병우, 김기춘은 구속을 안 해. 이게 검찰이 나름 마지막으로 예우를 지키는 건지 사실은 김기춘, 우병우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잖아. 근데 왜 검찰이 우병우, 김기춘은 구속하지 않는가? 내가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때만 이제 간신히 기소는 하는데 기소한 죄가 너무나 협소해. 예. 기소한 죄가 너무나 협소하긴 한데 지켜봅시다. 자, 그 다음 이 와중에 이제 박근혜가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강행을 했잖아. 국정교과서를 강행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 이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야. 그 얘기 조금 할게요. 잠깐만.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이거 또뭔 술수야. 일단
저기 태극기 얘기 좀 이따 하고 요 얘기 먼저 볼까요? 이게 또 장난질이네. 조원진이 최고위원 지도부 사퇴. 이게 뭐냐. 뭐 책임을 통감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야. 지금 얘네가 지금 뭘 얘기하는 조건부야, 조건부. 이 조원진이 30일 자진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게 조건부야. 이게 뭐냐면 비박계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비상시국회의를 해산하는 전제조건. 그게 자기가 비상시국회의가 해산되면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4월 말에 하야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걸로 이 개파 입장을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가자. 요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야. 향후 여야의 전국 수습이 결렬돼서 오는 9일 탄핵소추안 처리가 현실화되면 친박계 지도부는 사퇴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조건부로 이제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탄핵이 가결이 되면 사퇴는 없던 일로 하겠다. 지랄하고 있는 거지. 왜 말장난 하는 거야. 비상시국위원회를 오늘부로 해체하라며 그렇게 하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원장을 추인 지도부는 물러나겠다. 아주 지랄을 떨어라 지랄을. 이 같은 주장이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두고 보라. 비상시국회의는 해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비박계가 야당과 함께 탄핵에 들어가면 지도부는 사퇴할 수 없다며 탄핵 시에는 우리가 내건 로드맵을 거두겠다라고 비박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로드맵에 친비박계 의견이 일치하면서 친박과 비박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친박 지도부도 거취 정리를 결단한 것으로 내다봤다. 비박계가 변절했다는 얘기군요. 비상시국회의는 앞서 정치권 언론들이 제시한 4월 말이 적절하다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만을 위한 헌법 개정은 빼고 거국 중립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대선을 치르면서 전당대회 등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4월 30일 사퇴를 전제로 야당과 협상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런 조원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친박계 지도부가 비상시국회의가 동시에 소멸해도 정진석 원내대표를 통해 당장 대화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이날의 의총에서 국가 원로들이 4월 말 사퇴, 6월 대선 등을 제시했다며 이 제안이 박통의 사임 시기 논의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본다는 뜻을 분명했다. 다만 양 개파 중진이 모인 6인 협의체의 존립 근거와 비대위원장 추천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변수,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새누리당은 4월 말 퇴진으로 4월 말에 박근혜가 물러나는 걸로 합의봤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 기사에서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4월 말에 박근혜가 물러나는 걸로 합의를 봤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4월 말에 뭐가 있어? 저기가 있어. 그 재보선. 그때까지 내년 4월 말 안에 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걸 지켜보겠다는 거야.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면 그래서 혹시 이 야당표가 갈라지게 되면 그래서 혹시 이제 지네들이 더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한번 보겠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왜 4월 말이냐? 반기문이가 내년 1월에 들어오는데 내년 1월에 들어와가지고 대선 준비를 못한다는 거야. 지금 박근혜를 12월 9일에 하야시켜버리면 탄핵시켜버리면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반기문이 대선 준비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4월 말은 돼야 반기문이 들어와가지고 세력을 모을 수 있다. 그 기간을 벌자. 그 얘기야. 그래갖고 지금 4월 하야설을 내놓고 있는 거야. 4월 퇴진설. 예. 그 이제 4월 퇴진설을 지금 이제 박영수로 결정했대?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반기문이 돌아오는 4월달 그 두 가지라고 봐.
내년 4월을 바라보는 입장이 왜 내년 4월에 물러나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내년 4월에 재보선 결과를 보겠다. 그래서 그 내년 재보선에서 친박이 압승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반기문이 대선 출마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 요게 이제 친박의 계산이고, 지금 이제 이 박근혜,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비박계도 지네들이 지금 이번에, 그 탄핵을 주도해서 스타덤에 오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반기문이 오면 그쪽으로 붙자. 요렇게 정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새누리당이 이제까지 먼저 탄핵을 얘기했잖아. 종편과 새누리당이 지네가 먼저 탄핵을 얘기하고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 결국 국민들을 사기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종편에서 북한 영상 씩씩 보여주면서 안보 얘기로 물타기 하려고, 안보 얘기로 지금 물타기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 비박계 특히 유승민이나 이 김무성은 이미 너무 상처를 받았고 유승민의 입장이 중요한데, 유승민이 여기서 박근혜한테 또 깨갱하면, 근데 유승민이 여러 번 깨갱했어. 유승민이 또 깨갱한다면 나는 국민이 새누리당을 묻어버려야 된다고 봐. 국민이 새누리당을 묻어버려야 되고, 탄핵안에 반대한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건 얘네들은 진짜 국회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국회에서 끌어내려야 돼. 얘네들은 그 국민 세금을 더 이상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국민들이 동네에서 묻어버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협박해서 너네 당장 탄핵시켜라. 탄핵시키는데 동조 안 하면 너네 다음엔 국물도 없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기문이 와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어쩌고 그 스토리는 뻥이다. 그래서 반기문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와가지고 박근혜를 하야시킨다는 스토리, 그게 뻥이라고. 반기문이 들어와갖고 대선 준비하려면 시간이 모자라. 4월 하야설이 반기문을 위한 그 시간표야. 그러니까는 12월의 하야설은 철저히 개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얘기할 게 있었는데 일단 넘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문제점. 반기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기문 얘기 먼저 하고 갈까요? 지금 반기문이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한 거를 막 추켜 세운 게 또 들통이 났어. 반기문이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에 파병한 거를 막 추켜 세웠던 게 이 일본의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막 이제 반기문 욕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정확하게 자위대란 말 안 했다. 일본이 어떤 국제 평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존중했을 뿐이지 자위대 파병을 칭찬한 적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 근데 자위대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내용은 자위대를 칭찬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저께 개헌이란 말을 안 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마련하라, 똑같은 거야. 반기문이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 파병한 거를 칭찬하면서 자위대란 단어를 안 썼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은 박근혜가 어저께 법적 절차를 마련해라 그래놓고 자기가 개헌을 얘기한 건 아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반기문이 일본의 그 자위대의 일본의 자위대 무장을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반기문은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 가장 무능한 사무총장이다. 왜 이런 욕을 먹었냐면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어떤 중재 노력도 안 했다. 세계적으로 분란이 막 일어나는 많은 분쟁 지역에 아무런 역할도 안 했다.
오로지 박근혜랑 새마을운동만 홍보하러 다녔다. 그래서 역대 가장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이고, 그래서 지금 유엔 무용론이 나온다. 반기문 때문에. 그게 이제 반기문에 대한 첫 번째 평가. 두 번째, 반기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유엔의 결의안이 있어요. 유엔 결의안. 유엔에서 그 유엔 결의안 아주 초장에, 유엔이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그 통과된 결의안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엔 사무총장은 그 임기에서 물러난 직후 다른 나라의 행정부를 담당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은 내밀한 그 세계적인 비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특정 국가의 행정부 수반을 맡는 건 옳지 않다. 요게 유엔 결의안이야. 따라서 거기다가 그 유엔 결의안이 만들어질 때 대부분의 나라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유엔 결의안은 국제법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기문이 그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유엔에게는 굉장히 유엔 사무총장 그 경력을 팔아갖고 나오는 건데, 그건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외교부 라인이 소위 이제 이 반기문의 사조직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상관없다. 저기 대통령 나와도 된다. 그냥 권고사항이다. 이러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예. 좌우지간 껄쩍지근한 출마도 껄쩍지근한데, 그래서 북한한테는 유엔 결의안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반기문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을 나오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럼 반기문이 무슨 유엔 사무총장으로 잘했냐? 그러면 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 유엔의 존재감을 제로로 만든 사무총장, 이러면서 쌍욕 개욕을 먹고 있는데 그 유엔 사무총장 팔아갖고 지금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반기문이 돌아오는 일정에 맞춰갖고 박근혜가 4월까지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랄 양병이야 진짜. 네. 이때 뭔가 다른 뉴스도 하나 나왔네요. 문화일보에서 반기문 상당히 디프레스, 지금 침체되어 있다. 불출마 가능성도 4시 10분 조금 아까 나온 거예요? 잠깐, 오늘 좀 아까 나온 뉴스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상당히 디프레스된 상태로 내년 대선에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반기문 총장의 최측근 김원수 유엔 사무부 차장이 15일에서 20일 무려 5박 6일 한국에 체류하며 반기문 메신저 자격으로 오세훈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한 여야 대권주자 대부분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주요 국내 인사들의 이따 만남을 가졌다. 외무고시 12회 출신 반 총장의 당선을 도운 뒤 10년 가까이 유엔 사무부 차장직 반 총장 보좌인물, 외시 동기 오준 유엔 대사 및 김숙전 유엔 대사와 함께 반 총장을 돕는 외교관 3인방, 당초 외교부가 주최하는 제15차 한 유엔 군축 비확산회의에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다가 원희룡을 만난 걸 비롯해 친박 중진 의원들과 비박계 야권 대권 주자들과 두루 만났다. 충청권 인사 모임인 백소회 충청 향후의 리더들까지 만나 전국과 대권 동향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과 만난 인사들에 따르면 반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성된 전국에 상당히 디프레스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고, 잠룡으로 분류된 여권의 한 인사는 김 차장을 만나보니 반 총장은 정치에 투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반 총장이 퇴임 후 민간 국제기구에 몸담으며 귀국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반 총장의 귀국이 1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내년 여름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문화는 불출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왜?
새마을 할아버지 한번 나와보지. 한번 나와보지 그래. 반기문이가 오면 역사상 가장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박근혜 새마을 홍보단장이었다. 내가 그 얘기를 전국을 떠들면서 다닐 생각인데 또 이래놓고 또 경계심을 풀게 하고 또 낚여절로 나올지도 몰라. 예,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 자, 태극기도 못 그리는 것들이 국정교과서를, 예, 청소년들의 바른 역사관을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 홍보를 했어요. 근데 그 홍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태극기가 3, 4, 5, 6을 잘못했어. 3, 4, 5, 6이잖아. 빨간색, 파란색 3, 4, 5, 6. 그걸 몰라가지고 이것들이 3, 4, 5, 6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문을 올렸대.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그려놨대. 왜 그럴까 저것들이. 왜 저런데. 초등학교를 안 나온 거야? 아니면 1장기에만 익숙해져가지고 태극기는 몰라? 그냥 1장기처럼 시원하게 한 개만 있지. 왜 3, 4, 5, 6을 그려가지고 건공감리를 왜 그려가지고 헷갈리게 하냐 뭐 이런 거야?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애니메이션을 연병할 놈 새끼들 진짜. 니네가 무슨 교육부야! 태극기도 똑바로 못 그리는 것들이 무슨 역사관을 바로 어메 이것들은 박근혜가 정부 요인을 뽑는 기준은 뭐냐면 모자람, 멍청함, 무능함, 이걸 기준 3대 요건이야. 모자람, 멍청함, 무능함. 이걸 갖추지 않으면 거기다 탐욕스러움, 이걸 갖추지 않으면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지금 정부 요인으로 안 뽑은 거야. 그러니까 저지랄이지. 아니 애들한테 국정교과서 홍보하는 만화에다가 태극기를 그러니까 한 새끼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면 그 홍보물을 본 새끼 중에 한 놈도 그게 잘못된지 몰랐다는 거 아니야. 최순실이가 심사한 거야? 아니면 박근혜가 그 뽕주사 맞고 그 다음에 검사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진짜. 교육부를 없애야 돼. 교육부를.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 교육부가.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황교안이가 오송역에다가 자기 그 자동차 대기시키면서 버스를 치운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 서울역에 레일까지 차를 타고 가갖고 민폐를 끼치더니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치웠어. 이게 미친 게 틀림없어요. 이럴 때도 노래 하나 또 듣고 가야 돼. 대통령도 1+1, 총리도 1+1. 진짜 맞다. 맞네. 대통령도 1+1, 총리도 1+1, 청와대 마트다. 청와대 마트야. 연병, 10월 1+1인데 값이 3배야. 1+1이면 원래 하나 값으로 또 줘야 되는 거잖아. 값은 3배야. 연병. 간호장교도 1+1. 그러게. 간호장교도 1+1.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기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아, 그 지금 이제 박순실 특검에 예, 박순실 특검으로 박영수가 결정이 됐는데 예, 이 박영수가 혹시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거나 이러면 방송 잠깐 꺼도 되는데 너무 화내지 말고 이게 박영수가 이게 박지원이가 소개를 했는데 아유 이게 이 우병우 라인이라네 우병우랑 절친이라며 그래가지고 이제 황교안하고도 아주 친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박지원이 소개를 했겠지 그래갖고 박근혜가 냉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승식인가 조 무슨 변호사는 영화 그 저기 범죄와의 전쟁에 나온 그 저기 폭력 검사 그런 수준이니까 때려잡을 것 같았나 봐. 그래갖고 이제 이 박지원이가 우병우 황교안하고 절친인 박영수를 추천을 했고 박근혜가 냉큼 받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박영수 변호사 특검에는 적극 찬성하겠다. 네. 요거 호남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야 돼요. 예. 박지원이가 이게 박근혜의 끈앞풀이고 간첩이었다. 지금 이 최순실 만행에 대해서 빠져나갈 그 구멍을 박지원이 줬다. 그래갖고 박근혜가 지금 바로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 검찰에서 대면 조사하자니까 그렇게 버티더니 박영수를 특검으로 지명하고 박영수가 특검하는 거는 냉큼 나가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전했대요. 예. 지금 이제 막 올라온 뉴스예요. 네. 그 어이가 없지요?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 비상대책위원 놈들이 4월 달에 물러난다는 걸 약속하면 비상시국회의를 해체하겠다. 예. 지금 4월에 물러난다는 걸 약속하면 비상시국회의를 해체하겠다라고 지금 황영철 입에서 나왔대. 그니까 이제 그 12월 2일 날 탄핵은 물 건너가는 거야. 12월 2일 날 탄핵에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12월 2일 탄핵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새누리당으로 쳐들어가야 될 상황이죠. 예.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국민들이 그 혼을 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이제까지 이제 처음부터 탄핵안은 누가 얘기했어? 처음에 탄핵하자고 그런 놈들이 누구야? 저것들 아니야. 비상시국회의인지 뭔지 저것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주동했던 놈들이야. 그러더니만 야당에서 그 탄핵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신중하자. 그런데 왜 야당은 탄핵을 진행하지 않냐고 개지랄 떨어가지고 야당에서 좋다 12월 2일 날 탄핵하겠다.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지금 확 발을 빼는 거야. 확 발을 빼면서 지금 4월 달에 박근혜가 하야하겠다고 그러면 저기 비상시국회의 해체하겠다. 이런 썩을 놈들을 봤나? 이거는 이번 촛불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원 사퇴. 박근혜 퇴진. 새누리 국회의원 전원 사퇴. 이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이거는 정말 방을 빼야 돼. 방 빼고 얘네들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돈 못 주게 해야 돼. 이거 제명 처분해야 돼 이것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원 사퇴하라고. 당장 방 빼라고. 예. 이거는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로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요거를 지금 종편에서는 국회에 대한 분노로 몰아가려고 그래. 야당이 왜 이렇게 끌려다니냐 이러고 지랄한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잘 틀어야 돼요. 지금 이건 국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야? 새누리당. 정확하게는 새누리당 플러스 박지원.
지금 이 일은 새누리당과 박지원이 잘못한 거야. 최순실 특검으로 우병우하고 황교안 절친을 소개한 박지원. 그 다음에 지금 이 탄핵을 무산시킨 게 누구야? 새누리당이야. 이 새누리당은 절대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는 국민의 표를 한 표도 못 얻게 해야 돼. 이 새누리당은요, 아예 공중에서 진짜 부셔버려야 될 정당이야. 이 나쁜 새끼들. 이따위로 굴 거면서 그렇게 탄핵을 외쳤던 거야. 책임을 안 지려고. 아주 갈아 마셔야 돼, 이것들 아주. 이제까지 탄핵이라고 외친 게 누구야? 지네들 아니야. 10월 달부터 탄핵해야 된다고 지랄 연병을 하고 그랬던 새끼들이. 자, 그러면 이제 종편이 새누리당을 비판해야 되겠죠? 그런데 종편이 지금 비판해요, 안 해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종편에서 그동안 그 지랄 다 해놓고 지금 새누리당이 발 빼고 있는데 종편에서 지금 비판해야 안 해? 죄송합니다. 오늘도 5장의 검찰 처분서를 받았어. 고소한 거. 내가 고소한 거 3,000명 중에 아직도 지금 남았나봐요. 예. 자, 지금 표창원 의원이 돌리고 있는 명단은, 예. 그 표창원 의원이 돌리고 있는 명단은 저기예요. 아직은 결정된 명단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탄핵안을 찬성하는 서명을 돌렸는데 그때 반대했던 명단이 16명이고 그리고 지금 12월 2일날 탄핵안을 올리는 거에 대한 200명의 서명이 안 찬 거죠. 그죠? 원래 이제 그 탄핵 절차가 국회의원 과반수가 탄핵안을 내자고 하는 거는 과반수면 돼. 그래서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을 하면, 탄핵안을 상정하는 거에 찬성하면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그 탄핵안이 통과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과반수, 즉 170명이 서명을 해서 탄핵안을 올리기로 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12월 2일날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냐 마냐의 문제인 것 같아. 예. 그러면, 자, 근데 이제 12월 2일날 할 거냐, 9일날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12월 2일날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나는 그 주장의 근거를 잘 모르겠어. 12월 2일날, 내일 모레 안 하면 12월 9일에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나는 도리어 12월 3일에 온 국민이 분노해서 뛰어나와가지고, 예, 분노해서 뛰어나와서 더 무섭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12월 9일에 당연히 통과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그러면 2일날 상정하지 말아야 되냐? 나는 2일날 하든 9일날 하든 상관없다고 봐요. 예. 9일날 놀러 간다고? 9일날 누가 놀러 간대? 9일날 어디로 놀러 간대? 누가? 예정대로 탄핵 추진해야 새누리 지지율은 11%. 누가 9일날 놀러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서 누가 놀러 간대? 이 일은 예산안 편성하는 날이라서 국회의원들이 필수 참석하는 날이고 9일날은 국회의원들이 다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예산안 통과시키려고 2일날은 다 올 거다. 근데 9일날은 정기국회 마감하는 날이라서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9일날 못하고 2일날 해야 된다?
자, 그렇다라면, 그래서 지금 내일 못하면 못한다 이런 거잖아. 내일 못하면 못한다. 그럼 이제 9일은 날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네. 그죠? 일단 12월 2일 날 그러면 추진할 수밖에 없네. 12월 2일 날 탄핵안을 올려. 그리고 새누리당이 불참해서 그게 부결되는 모습 보여줘.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서 새누리당을 감싸고 눈빛 레이더로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12월 2일에 저기 탄핵안을 상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부결시켰다라는 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박근혜의 모든 만행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네. 예. 그러면 이걸로 끝이 나? 아니에요.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야. 예. 좌우지간 나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이 과정. 야당이 지금 탄핵안을 여기서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 돼. 이미 야당이 이럴까봐 새누리당이 변절할까봐 탄핵을 안 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종편과 새누리당이 먼저 지랄 연병을 하면서 탄핵하자 그래놓고 야삼당이 똘똘 뭉쳐갖고 그래. 그러면 탄핵해야지. 그리고 탄핵 일정을 가니까 이제 와서 배신하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새누리당이 안 끼워주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난 아니라고 봐. 야당 170석이라도 이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안을 올리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부결시켰다는 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봐. 그래서 새누리당이 박근혜와 공범이라는 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절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가 임기를 채우든 어쨌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어떤 10세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린 지는 게 아니라고 봐. 도리어 야당에서 올리는 거야.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결시켰다는 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기필코 이명박 아바타 새누리당이 한 끗이라도 손끝이라도 닿은 후보는 절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된다. 어차피 우리 이거 1년 갈 거라고 생각했잖아. 박근혜가 안 물러나고 버틸 거 우리 뻔히 알았잖아. 막말로 헌재에서 6개월 끌고 그 다음에 그 6개월 지나가지고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도 2달 끌고 그럼 8개월이야. 그럼 지금 탄핵안이 상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탄핵소추가 심사를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탄핵안을 우리가 가결시켜서 헌재로 돌려도 헌재에서 이걸 통과시킨다라는 보장이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부결시켰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내년 대선으로 복수하자. 내년 대선으로 복수하고 어떤 재보선이든 새누리당에 손길만 스쳤든 거기에 이름 한 줄만 올렸었던 인간이 나오면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는 그런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는 진정한 승리라고 봐. 내가 생각이 좀 모자란가? 내가 생각이 좀 모자란가? 망치 부인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좀 부족한 거예요? 어차피 야당만 가지고는 탄핵 못 시키는 거였어. 근데 지들이 탄핵하자고 먼저 설레발치더니 이 썩을 놈들이 발 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가동됐는데 멈추면 안 돼. 이 탄핵안에
야당 의원 누구누구가 찬성했는지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결시켰다는 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박근혜의 모든 만행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끝까지 감쌌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삼족을 멸해야 돼. 어서와. 삼족을 멸해야 될까지 들었는데. 아니야. 아유, 그렇게 엄마가 무서운 말을. 그래. 이럴 때 치킨을 많이 먹어야 돼. 엄마도 돈이 없다. 우주의 중심께서 오셨기 때문에. 얼마죠? 2만원? 네. 자. 네. 네. 자,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까지 했죠? 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들어온 또 다른 속보인데, 팥집밥님 그거요. 어디 단독이에요? 뭐 좀 약간 출처가 애매하니까 넘어가죠. 그 뉴스는 출처가 애매하니까 넘어가고, 상황 봐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예, 보는 걸로 하고, 자, 오늘 망치 부인에게 질문 있습니까? 예. 자, 뷰스앤뉴스 이거 꼭 다뤄야 된다. 국민 4명 중에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74.2%는 탄핵을 피하려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답했다. 퇴진 요구에 충실히 화답할 것이란 응답은 18.7%에 그쳤고 무응답이 7.1%다.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74.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공감한다는 18%였고 무응답이 7.2%였다. 박 대통령 거취에 대해서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가 72.1%로 압도적, 박 대통령 제안대로 해야 된다가 18.4, 무응답이 9.4, 박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7.5%, 반면에 부정평가 역대 최고 84.5%, 무응답이 7.9.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2, 계속 선두, 새누리당 사상 최저 11.0, 국민의당이 16.7로 2위. 이번 조사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다음 날인 30일 오전 전국 성인 휴대전화 1091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 응답률이 15.9%다 라고 나왔네요. 좌우지간 국민 75%는 이 박근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72.1%가 예정대로 탄핵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11%로 떨어졌다. 이 18%는 뭐냐면 새누리당 지지표죠. 새누리당 지지표. 새누리당 지지표가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18%가 박근혜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11%라는 거야. 저 18%가 박근혜를 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은 11%다. 왜 새누리당 지지율이 11%냐면 새누리당을 버리기로 한 거야. 새누리당을 버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1%가 나오는 거야. 예. 그리고 지금 그 18% 중에 7%는 국민의당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국민의당으로 이제 7%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경우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가 국민의당으로 들어간 국민의당 쪽으로 넘어간 거는 뭐 한 10% 정도 이내인 것 같고, 그리고 도리어 더민주로 넘어온 사람들이 더 많아. 2배 정도가 더민주 지지자로 바꿨어.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보고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코 자국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국민 주권의 명령에 따라 이번 특검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휘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특검 본인은 물론 수사팀 전원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할 결심입니다.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의 후속 작업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은 특검팀이 구성되면 다시 뵙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팀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주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로 구성해야 되겠죠. 네. 최재경 수석과의 관계에 관심 많은데요. 뭐 세간에서는 죽고 못 산 사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그때 중앙수사부장 때 중수위 일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죠. 네. 그 단순한 선후배 관계신지 그 당시에 어떤 사이신지 뭘 알고 싶으세요? 이번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혀 영향 없습니다.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 이유가 최명수 수사하고 신분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우병우 수석 전 수석 수사하는 데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런 우려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뭐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거니까 절대 그런 우려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특검 내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친분이 친한 사이더라고요. 우병우 수석은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그 옆 부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우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불진하다는 건 굉장히 질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특검에서 수사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혹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우선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도 많고 하니까 우선 철저한 기록 검토와 증거 검토를 한 다음에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그대로 가야 할 부분은 그대로 가는 이런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검찰과 무슨 경쟁이 아니라 서로 조화하면서 자료 이첩 같은 거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20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검찰 수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길 원하십니까? 검찰 수사는 끝이면 안 되겠죠. 수사하는 게 그 리듬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가져오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니 수사라는 것이 우리 수사라는 게 이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하다가도 여러 사람이 사유로 인해서 이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수사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이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법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그 인지 과정에서 이제 뭐 인지를 하시면 수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하여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습니다. 특검 당선은 혹시 예상하십니까? 그
그것 좀 구해주세요. 지금 지금 이 20일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선 수사 인력, 우선 뭐 특검보, 일단 또 청와대 선임 요청해야지요. 특별 수사관들 뽑아야지요. 또 파견 검사들 또 차출해야지 하려면은 시간이 아주 필요한데 제일 문제가 지금 사무실 같아요. 여기까지 하나만 더 특검에 요구되는 것이요. 검찰 수사의 재확인이 아니라 검찰이 속도로 판단했거나 설정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게 하려는 것인데 기존 검찰 발표나 언론 보도를 보시고 이 부분은 좀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라고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보셨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인상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상을 보니까 나름 자긍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되게 나름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 야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야비한 성격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병우랑 최재경과의 친분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지금 검사들 중에 우병우, 최재경을 모를 수가 없어. 예. 그 우병우하고 최재경을 모를 수는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이제 그 박지원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가 냉큼 받은 걸로 봐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다.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잘해야 된다. 믿고 맡기면 안 되고 똑바로 하고 있는지, 특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검을 제대로 못했을 때 삼족을 멸하겠다라는 분위기를 분명히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름 좀 정의감도 좀 있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막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아니야. 간신 스타일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간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이 사람은 좀 가벼운 면은 있어. 나름 정의감이 있는데 좀 가벼운 면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약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약할 수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술을 많이 두는, 이렇게 뱃속에 그 능구렁이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볼 땐. 예. 그러니까 원래 정의감이 돈 앞에 무너진다. 그거는 엉뚱한 얘기예요. 정의감이 돈 앞에 무너지는 건 아니야. 야망이 돈 앞에 무너지지 정의감이 돈 앞에 무너지진 않아요. 예.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한 얼굴이야. 자신감이 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검찰 출신으로서 자부심이 좀 있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보면 살짝 가벼운 스타일이야. 약간 가벼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벼움이 결정적인 순간에 좀 겁을 낼 수 있어. 결정적 순간에 겁을 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능하고 나쁜 놈은 아닌 걸로 보인다. 무능하고 나쁜 놈은 아닌 걸로 보이니까 지켜보자. 그러니까 박근혜가 선택한 이유는 우병우랑 친하고 최재경이랑 친하다는 보고를 듣고, 그래서 아마 저 박영수를 선택했을 것 같다. 근데 왠지 내 느낌에 박근혜가 지금 자기 인생에 최후의 도끼를 찍었다는 느낌이야. 근데 왠지 모르게 저 얼굴을 딱 봤을 때 내 느낌에는 지금 이제 우병우하고 친하고 최재경이랑 친하기 때문에 쟤를 딱 지금 박근혜가 선택한 건데, 왠지 내 느낌엔 박근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도끼질을 했다. 지발등을 마지막으로 찍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그랬잖아. 지금 이제까지 걔 누가 이석수를 뽑을 때도 박근혜가 기분 좋게 뽑았는데, 이석수가
저기 우병우하고 맞짱 뜨면서 일이 터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왠지 내 느낌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박지원하고 박근혜가 나름 이렇게 무슨 거래를 했을 수는 있어. 걔네들의 의도는 나쁠 수 있다. 박지원하고 박근혜의 의도는 나쁠 수 있고 나쁜 의도로 저 사람을 선택했을 수 있는데 왠지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시원시원한 면이 있어. 예. 이석수하고 우병우도 형동생 사이였잖아. 굉장히 친했어. 그래갖고 우병우가 이석수를 저기 특별검사관으로 추천했다니까. 근데 박근혜 뒤에다가 도끼 꽂은 거 아니야. 이제 박영수랑 박지원이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었다는 거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인연 때문에 박지원이 저 사람을 추천했을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못 믿겠다라는 여론이 있는 거야. 근데 왠지 내 느낌에 사실 그 조 변호사는 딱 보니까 외골수야. 조 변호사는 보니까 약간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외골수는요, 어떻게 보면 덫을 놓기가 쉬워요. 예. 외골수의 스타일은 덫 놓기가 쉬워.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딱 하나만 건드리면 무너져 내려. 근데 저 박영수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땐 문어발이야.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실용적이라는 거지. 가장 실리를 추구한 사람이야. 근데 이미 지금 박근혜는 지는 해인데 지금 박근혜 이런 사람이 실용적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것 같지는 않아. 다만 이제 그 결정적일 때 살짝 겁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감시하면서 제대로 하나 지켜보자고. 내가 사람 봐가지고 사람 봐서 이제 실패한 경우가 많지 않잖아. 근데 이제 저 사람은 내가 지금부터 우리가 막 까댈 필요가 없고 제대로 잘해라. 잘 못하면 삼족을 멸하겠다.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돼. 저 특검 박영수 제대로 해라. 안 하면 삼족을 멸하겠다. 새누리당 12월 2일에 탄핵안 통과시켜라. 안 하면 삼족을 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결심하는 거야. 지금 사실 상황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지금 상황은 국민이 똘똘 뭉친 상태에서 박영수도 우리가 압박해야 되고 새누리당도 압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딴소리 말고 개젖바는 소리 그만두고 지금은 탄핵안에 찬성해라. 탄핵안에 찬성 안 한 새끼들은 삼족을 멸할 줄 알아라.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그게 최선이라고 봐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여러분, 문재인 대표가 1조 원짜리 수표를 돈 세탁했다는 둥, 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개소리를 하는 그런 카톡이 돌잖아요. 그러면 이 카톡을 돌린 사람, 이 카톡을 돌린 사람의 전화번호하고 명단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더민주의 신고센터가 있어. 이건 여러분한테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냐? 내가 지금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당신 이름을 댈까? 당신한테 보낸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댈래? 그래서 이 카톡을 돌린 사람들의 전화번호하고 명단을 확보해서 더민주 신고센터로 보내야 돼요. 지금 추미애하고 문재인이 LCT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더불어민주당 안에 신고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허위 카톡을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하고 성명 알잖아. 여러분 카톡으로 전화하는 사람은 전화번호하고 카톡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더민주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그 카톡 내용하고 같이. 예.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고소해야 돼. 예. 그 고소장 받게 해야 정신 차려. 일단 근데 알려주세요. 내가 이 내용 고소해도 되죠? 이거 더불어민주당에 신고하겠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문자 보냈다라고 내가 신고할 건데 당신이 책임지겠느냐? 당신한테 이거 보낸 사람 전화번호 댈래? 그래서 그 전화번호하고 명단을 확보해서 더민주에 신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해요. 이게 이제까지 카톡이 말이에요. 이 카톡이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인터넷의 악플은 가짜 메일 계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카톡은 자기 전화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잖아. 그죠? 카톡은 전화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는 사람이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신고하세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끊어야 돼. 이 네트워크를 끊어야 된다. 이 대형 교회에서 뿌리면은 그 대형 교회에 뿌린 놈들의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신고하세요. 그래서 이걸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거는 빨간 줄을 좀 가게 해야 돼. 그래야 정신들 차려. 그 다음 여러분, LCT 문제. LCT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박근혜가 그랬어. 그래서 누가 걸렸었어? 현기환. 박근혜 홍보수석. 박근혜 무슨 청와대에 일했던 박근혜 오르팔 현기환이 뜬 거야. 그래서 지금 현기환이 오늘 검찰 출석했어. 피의자 신분으로. 그래서 이게 문재인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왜냐하면 이 LCT가 이명박 때 계획된 거라서 더민주 의원들에게는 뇌물 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얘네가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현기환이라는 정무수석 얘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검찰 출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역 없이 수사하라 그래서 무슨 더민주에 관계 있는 것처럼 뿌렸는데 진범은 친박이었다니까. 진범은 친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문재인이랑 연결해갖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카톡 보낸 사람들 지금 막 저한테 이런 게 돌고 있어요. 보낸 사람 전화번호하고 이름 대세요. 보낸 사람을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주시면 이런 사람들을 더민주에 신고해서 이제 빨간 줄 가게 해야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들어온 문자들을 보고 있는데 이재명 형이 박사모 성남 지부장이 됐다.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나요? 이재명 형이 박사모 성남 지부장이 됐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재용이 청와대에서 손석희 자르려고 이재용을 3번 불렀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었다는 거고,
그 다음 제가 공식적으로 공지합니다. 그 드루킹이라는 블로거가 쓴 말을 저한테 질문한 사람은 전부 차단이에요. 예.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 떠든 내용을 저한테 질문한 사람은 차단하고 우리 채팅창에서 얘기한 사람은 블랙 걸어요. 그리고서 유튜브에 또 이상한 안경 쓴 사람이 막 떠드는 걸 나한테 질문한 것도 차단하고 블랙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 얘기까지 일일이 분석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TV조선이 박영선하고 문재인을 이간질을 시키면서 제3지대론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박영선의 입으로 문재인을 까게끔 지금 종편이 굉장히 어제부터 서둘러서 그 문재인을 아주 극렬하게 까고 있어. 왜냐면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현재로서는 문재인이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재인을 엄청 까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생방송 중에 강퇴된 사람은 다시 못 들어옵니다. 예. 그 손석희 밴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좀 수상해요. 예. 손석희 밴드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수상해. 요거 내가 볼 때는 손석희의 뜻과 무관하게, 예, 손석희의 뜻과 무관하게 그 JTBC 시청자들을 낚으려고 만든 것 같아요. 예, 손석희 밴드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들 신뢰하지 마세요. 거기 그 밴드에서 초청해도 감시하는 용이면 몰라도 그 말 거기서 나온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예. 절대로 거기 들어가서 믿지 마시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녹음 파일이, 네. 이재명 녹음 파일이, 잠깐만. 지금 이제 박사모에서 막 돌리고 있다. 왜냐면 이제 그 이재명 형이 박사모로 들어가서 그 이재명에 대한 녹음 파일을 지금 뭐 돌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목적으로 돌리는지. 좌우지간 지금 이재명의 녹음 파일은, 일단 들어야 돼. 일단 다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상태로 대비를 해야지, 만약에, 안 들어보고 무조건 그 해명하는 글만 믿고 있다가, 그게 종편에서 듣게 되면 그 충격을 누가 감당할 거야. 예. 네. 그래서, 이 이재명의 그 녹음 파일은요, 적극적으로 들어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듣고 예방주사를 맞아놔야 돼. 근데 아마 듣기는 힘들 거예요. 예. 저도 그거 들을 때 여러 번 멈췄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여러 번 멈췄어요. 한 번 듣기도 힘들어. 뭐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재명의 녹음 파일은 다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이게 후보에 대한 검증이잖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칠 수도 있고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뭐 또는 문재인 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제보할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제보들 보내주시는데 그 모 블로거가 뭐 이재명과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변호사가 뭐라 그랬다. 그 말에 근거 대라래. 그 변호사 이름 대라고. 뭐 무슨 박원순과 같이 활동했던 변호사가 박원순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 블로거는 그 변호사 이름을 대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말라래.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사 이름 댈 때까지
절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퍼뜨리면 안 된다고 봐. 근데 그 사람의 글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려. 누굴까? 그 글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어. 퍼뜨린 사람들이 근데 모르는 번호에서 왔다는 거야. 수상해. 뭔가 수상해. 예. 자, 대신 우리 방 채팅창에서는 그 듣는 방법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분들한테 얘기하면 그 듣는 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예, 우리 방 채팅창에다가 물어보지 말고, 젊은 친구들한테 듣는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얘기해서 같이 들으세요. 네. 그, 파티양님, 예. 파티랑님, 지금 계속 주머니가 채팅하고 있어요. 예. 하여간, 갑자기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퍼뜨리면 이건 국정원 네트워크야. 왜? 여러분 그런 거 퍼뜨려요? 갑자기 무슨 소문을 듣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퍼뜨리냐고.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막 돌린다. 카톡으로 돌리고 문자로 돌리면 내가 볼 때 그거 국정원 네트워크야.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 그런 짓 안 해요. 예. 그 일반 보통 사람들 그런 짓 안 해. 그거 돌리는 놈들이 국정원 네트워크야. 여전히 국정원 네트워크는 지금도 국민 세금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놈들이 지금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예. 자, 지금 문제는 이 박영수 변호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특검이 수사할 시간이 짧다는 거야. 특검의 수사 기간은 짧고 수사 인력도 모자라고. 근데 과연 잘 특검이 되겠냐? 이게 지금 좀 문제이고요. 과연 이 박영수가 제대로 이 박순실의 비리 게이트를 제대로 밝혀낼지. 지금 이제 얘기했던 사실관계 규명이라는 말. 이 사실관계 규명이라는 말이 이제까지 박근혜와 최순실에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해서 나온 그 모든 소문들 출처 확인했냐, 증거 확보됐냐, 그걸 계속 물었어.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정확한 증거는 JTBC 타블렛밖에 없어. 지금 정호성 녹음 파일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 녹음 파일이 없대잖아. 정호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정호성 녹음 파일이 없다니까.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나왔던 그 많은 기사들 중에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들은 이 사실관계 규명에서 전부 다 빠져나갈 수 있어. 지금 녹음 파일에 대한 언론 보도가 허위라고 검찰에서 발표했단 말이야. 이게 검찰이 있는 녹음 파일을 그 증거 삭제한 건지 아니면 정말 없었던 건지. 제가 계속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증거 확보했냐?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지금 이 특검이 요구하는 것도 증거야. 추측은 안 돼. 특검에서 요구하는 것도 증거예요. 증거가 없다면, 예,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빼도 박도 못할 최순실 타블렛이 있어. 그 최순실 타블렛 하나만 제대로 수사해도, 예, 박근혜와 최순실은 그리고 그 일당들을 섬멸할 수 있다. 특검이 그거라도 제대로 하나 지켜봅시다. 최동욱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최동욱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나야. 우리나라 팟캐스트 중에서 최동욱을 특검시키면 되지라고 얘기한 게 나였어. 그때 그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지금 모든 검찰이 다 박근혜의 수족들인데 누가 특검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라고 채팅창에서 되게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최동욱 윤석열 시키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해보지도 않은 특검이 실패할 거라고 미리 식초 뿌리고 소금 뿌린 애들한테 그러지 말란 뜻으로 얘기한 거였어. 그런데 정말 최동욱이 파파이스에 나오고 막 인터뷰에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특검을 맡을 수 없는 이유, 특검을 맡게 되면 뭐라 그래? 저거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거다. 그러면서 박근혜 동정론이 나와. 최동욱 총장이 특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야. 박근혜가 잘랐던 사람이고
박근혜한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를 해도 저거 정치 보복이라고 종편에서 새누리당에서 물고 늘어지면 그러면 최동욱 총장이 수사한 모든 내용이 수포로 돌아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최동욱 총장을 특검으로 끝까지 못 밀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최동욱 총장은 나중에 이명박 사자방 비리 특검하면 기깔나게 잘할 사람이다. 예, 이명박의 사자방 특검 그리고 이 세월호 특검은 박근혜에 대한 복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사자방 특검을 최동욱 총장에게 맡기자. 그때까지 아껴두자. 예. 법무부 차관 최순실 정호성 문제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계속 뉴스가 들어오네. 그래. 짧게 하자더니. 법무부 차관 최순실 정호성 문제 파일 존재하지 않는다. 자, 법무부가 최순실 씨가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에게 대통령을 독촉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통화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에 출석해 해당 내용의 녹음 파일 존재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수사와 관련해 압수한 이른바 정호성 녹음 파일은 많지만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은 없다는 얘기다. 하태경 의원이 존재 여부를 물은 녹음 파일의 내용은 이런데 그런 비슷한 내용이 2차례 보도된 걸로 아는데 그런 취지의 녹음 파일은 압수물에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자가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는 보도 역시 해당 내용의 녹음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라고 했는데요. 법무부 차관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해야지. 이 법무부 차관이 일단 이 정호성과 최순실이 대통령을 독촉하라는 내용의 그 녹음 파일의 존재가 없다면 압수품에 없다면 그 채널A를 대상으로 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해야죠.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면 그 보도를 사실로 국민이 믿는 걸 방치하는 거야. 그러니 이 법무부 차관이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채널A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런 녹음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법적 조치를 해라. 채널A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언론중재위원회라도 고발을 해서 바로잡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법무부 차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 건 바이 건 변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날 외부인이 청와대로 온 4월 16일 날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 상근하는 간호사였어. 또 그 다음에 출장을 온 간호장교는 없다. 상근하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출장도 아니고 외부인도 아니었던 거야. 그런 식의 비겁한 변명을 청와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차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준단 말이야. 그 와중에 종편이 허위사실을 막 뿌려가지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일단 채널A, TV조선, MBN에 나온 건 믿지 말라고. 일단 채널A, TV조선, MBN에서 특종으로 내놓은 거는 절대 돌리지 말라고. 걔네가 언제 진실을 보도하는 거 봤냐고. KBS, MBC, SBS도 마찬가지야. 지금 거기서 나온 내용을 그렇게 퍼돌리지 말란 말이야. 그걸 믿고 돌리면 나중에 덤택인 여러분이 쓰게 돼요. 여러분이 돌려도 되는 내용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시사인, 뭐 주간경향, 한겨레 20일, 뉴스타파, 팩트TV 실황중계 이런 것들은 돌려도 돼요. JTBC는 널리 돌려야 되고, JTBC는 현재로선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언론에도요 신뢰도가 따로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예. 제가 볼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JTBC다. JTBC가 아니라 손석희 뉴스룸.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이 우리나라 언론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이다. 두 번째가 뉴스타파다. 이 뉴스타파가 이제까지 허위사실 유포한 적이 없어. 그래서 손석희의 뉴스룸하고 이 그 뉴스타파는 진실만 보도한다. 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신뢰도가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그 한 70% 되는 게 한겨레 경향. 이거는 신뢰도 70%야. 그럼 왜 30%는 의심하느냐? 한겨레 경향에서 선거에 관한 건 수상해. 사건에 대한 보도는 언제나 진실을 보도하지만 그 선거에 관한 거나 정당에 대한 내용은 정파적인 기사가 들어가. 그래서 한겨레 경향, 나는 그 신뢰도 70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뷰스앤뉴스도 한 70% 정도 된다고 봐. 한겨레 경향, 뷰스앤뉴스가 70%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90%대가 뉴스타파하고 손석희 뉴스룸, 그냥 70%대가 한겨레 경향, 뷰스앤뉴스 정도. 그 다음에, 프레시아는 프레시안하고 오마이뉴스가 그 다음인데, 거의 뭐 70%, 65%에서 70% 정도 신뢰를 해. 근데 프레시안의 문제는 지나치게 반문, 지나치게 반노 정서가 있어. 그게 프레시안이 약간 좀, 과거 동교동계 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반문이고 반노야.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안 좋겠어. 그래서 프레시안의 신뢰도는 난 60% 정도라고 보고, 오마이뉴스도 한 60%대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이 시민 기자들이 많이 써. 근데 이 시민 기자들이 검증이 안 된 내용을 쓰기 때문에 나는 오마이뉴스의 그 시민 기자들이 쓴 기사는 거의 신뢰 안 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나왔으면 무조건 믿지 마.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그 친문이야. 근데 지금은 약간 이재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제 60%대까지 언론. 저기 누구 밑에 왔어. 그 다음에 그 민중의 소리 있어요. 민중의 소리하고 미디어 오늘은 진보정당 그 지지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민중의 소리나 미디어 오늘은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는 아주 신뢰감이 있는데 이 정파적인 또 성향이 들어가. 정파적 성향이 좀 들어간다.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랑 민중의 소리도 거의 뭐 65%에서 70% 정도의 지지율을 갖지만 선거와 정당에 관한 기사는 좀 나는 안 믿는 편이다. 그리고 시사인 같은 경우는 조금 요즘에는 고민이 돼. 시사인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금 걱정이 되는, 좀 신뢰도를 내가 한 50% 정도로 낮췄어. 시사인은 조금 낮췄고, 시사저널에서 나온 사람이 시사인이야. 시사저널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 시사인이에요. 그래서 시사저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별로 요즘에는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한 45% 정도? 45% 정도라고 나는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뉴스, 미디어 오늘, 민중의 소리, 시사인, 주간 경향, 한겨레 21도, 한 70%? 70% 정도의 난 신뢰감을 갖고 있는데, 정파적인 이익이 가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걸러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팩트TV는 나는 현장 생중계는 100% 신뢰. 팩트TV는 그 현장 생중계가 100% 신뢰할 만하고, 그 다음에 나는 고발 뉴스는 솔직히 조금, 너무 좀 자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
고발뉴스는 나는 그래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좀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별로 고발뉴스는 많이 안 다루잖아.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YTN은 종편이죠. YTN은 종편 중에 그나마 가장 덜 종편스러운 게 YTN이다. 이 종편의 순서를 보면 이 YTN, 연합뉴스, 그 다음에 TV조선, 채널A, MBN 이런 순서다. 종편의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종편스러운 걸 보면 YTN이 가장 그래도 정상에 가까운 한 35%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저기 누구야? 연합뉴스 그거보다 그리고 이제 TV조선 그 다음에 채널A, MBN이 제일 꼴통이야. 제일 꼴통. 뉴스타파는 90%의 신뢰도를 갖는다고 봐요. 예. 근데 만약에 이 YTN은 그래도 24시간 보도 채널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덜 종편스럽기 때문에 그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고 싶으면 차라리 YTN을 보는 게 낫다. 나머지는 보면 안 된다. 뭐 미디어 몽구는 개인 언론이고, 예. 미디어 몽구 같은 경우에 개인 언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예. 신뢰도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 대상은 난 아니라고 봐요. 예. 자, 다시 한번. 망치부인이 가장 신뢰하는 거, JTBC 뉴스타파. JTBC 뉴스타파를 가장 신뢰한다.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 그 다음에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시사인, 주간 경향, 한겨레 21, 그리고 팩트TV 생중계, 정도는, 망치부인이 굉장히 인정을 하는데, 신뢰를 하는데, 이 고발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보도가 너무 자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좀 되고, 썰전 얘기한 사람은 블랙인 거 몰라? 썰전 얘기한 사람은 블랙이야. 썰전은 보도가 아니라 그냥 개소리야. 그걸 지금 믿고 앉아있으면 등신이지. 난 그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나는 그 허핑턴 포스트가 옛날에 그 개표 부정을 적극 다뤘기 때문에 별로 신뢰 안 해. 허핑턴 포스트에 개표 부정론자들이 막 그 보도했던 내용들 때문에 이게 좀 별로 신뢰를 많이 안 해. 기사별로 가끔 보긴 하지만 그렇게 막 깊이 신뢰는 별로 안 해요. 예. 강적들은 어디 프로인데? 강적들은 어디 프로야? 우리 방송에서 채널A, TV조선, MBN 프로를 언급하면 블랙이야. 강적들인지 뭔지, TV조선 거야? 잠깐만 기다려요. 저거 블랙 걸고. 강적들 얘기한 사람 블랙 걸고. 또 누구야? 강적들은요? 라고 물어보네. 강적들 물어본 애들은 전부 다 블랙이야. 채널A, TV조선, MBN 프로를 물어보면 블랙이라고! 자, 그래서 그 언론에 솔직히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게 MBN, 채널A, TV조선이야. 그 다음에 연합뉴스. 걔네들은 정말, 그 다음에 KBS, MBC, SBS. 얘네들은 사실 언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요즘에 촛불 전국에서 뭐 KBS, MBC, SBS가 살짝 우리 편을 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 데스크가 전부 다 이명박 라인이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을 믿으면 안 돼. 지금 이 촛불에 잠깐이 그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이 YTN, 연합뉴스가 우리 편인 척 하지만 이건 이명박의 공작 때문이야. 두고 봐. 오늘 이후로 이것들이 계속 북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안보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촛불 이번에 토요일날 촛불 집회 방해할 수 있어. 그거 봐봐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번 주말엔 더 많이 모일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그 딜했다는 뭐 합의 봤다는 얘기가 점점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거야. 지켜보자고. 이것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 홍보를 지난주만큼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안 하는지 그걸 보고 이거 나중에 정권 바꿔서 3족을 멸할지 말지 그 살생부에 올릴지 말지 정해야 돼. 예. 북한 도발 문제로 사격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북한 방송 딱 종편 스토리야. 북한이 뭐 도발을 했다는 둥 이러면서 지금 국민 눈을 딴 데로 돌리려고. 종편의 공작이지. 어제 박근혜가 얘기한 걸로 비박계가 발 빼면서 북한팔이 안보 공포를 팔아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구하고 이명박 아바타를 위해서 시간을 끌자.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면 이명박 아바타를 세울 시간이 모자라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물 건너 갔나요? 망치 부인은 어떻게 해요? 유유. 뒤질 줄 알아. 벌써부터 막 곧 망한 것처럼 뭐 망치 부인님 이제 이 30년 만에 온 기회를 포기해야 하나요? 우리는 또 놓치고 마나요? 그따위 문자 보내면 블랙이야. 차단이고. 맨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가는 싸움은 이길 만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지. 맨 처음부터.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랬잖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야. 우리가 쉽게 이기는 싸움이었으면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겠어? 왜 미친 약쟁이가 저기에 올라가 있겠냐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고 너무 빨리 두려워하고 너무 빨리 이익을 위해서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의 의미를 몰랐어. 내가 옛날에 이제 뉴욕에 그 14년에 세월호를 생각한 사람들이 나를 불러가지고 갔단 말이야?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망치 부인이, 승리하기 위해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건 내 뜻을 정확히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말이 왜 내 뜻과 다르냐 하면 나는 뭐라 그랬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바로 지는 싸움이야. 이 싸움은 우리가 포기하면 바로 지는 싸움이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계속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내가 버티니까 적어도 승리의 냄새가 나더라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바로 지는 거야. 그래서 죽을지언정 지지는 않겠다.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겠다. 살아서 포기하는 일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우리가 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300척의 외선을 맞서 싸우면서 12척을 끌고 나갈 때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걔 목을 쳤다고. 목을 쳐야 했다고. 이건 이길만 하냐?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싸움이 아니야. 이건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야. 우리가 포기한 순간 바로 진다라는 게 확정되는 싸움이야. 그래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야. 가다 보면 기회가 오게 돼 있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살아서 포기하진 않겠다. 싸우다 죽을지언정 싸우다 포기하는 일은 없다. 그런 각오로 가다 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명량이라는 영화는 아주 싫어해. 내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런 썩을 놈의 영화를 봤나? 그거는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는 뉴라이트 시각으로 만든 영화야. 그래서 그 이순신이 약간 정신 이상자이고 사이코패스처럼 나오고 그리고 일본군 군대만 되게 멋있게 돈 들였잖아.
그래서 명량이 나쁜 영화예요. 명량이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만든 영화야. 일본을 미화하는 왜군을 미화했던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영화야. 그래서 명량은 우리 이순신 장군을 추켜 세운 영화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 시리즈 봐주면 그거는 정말 매국행위야. 매국이야, 매국. 자, 좌우지간 사직생의 각오로 죽을 각오를 하고 망치 들고 일어나자. 너 블랙이야. 나의 망치를 어디서 이렇게 모욕적으로 폭력적으로 여러분, 이번 싸움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분노는 청와대를 불태우고도 남지. 안 그래? 우리의 분노로 청와대를 불태우고도 남지. 근데 우리가 왜 불태우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박근혜랑 똑같이 미친 연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평화 시위로 우리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박순실은 이제 끝났다.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그 투쟁을 하는 거야. 저는요, 이미 박근혜는 끝났다고 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모이는 건 누구 때문이야? 새누리 때문이야. 새누리 새끼들 삼족을 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이 새끼들 지네가 탄핵하자고 그 개지랄 설레발을 떨다가 이제 와서 발 빼는 거 봐. 이 새누리 삼족을 멸하기 위한 우리 촛불이 돼야 된다. 박근혜와 새누리가 공범이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촛불을 들으러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 주머니에서 채팅하는 아낌없는 나무님, 네, 이런 새들은 진짜 진짜 이 새구이를 해버려야 돼.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의 레이저 절대 우리가 물리적인 불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레이저로 박근혜도 구워버리고 이 새누리당 새들도 구워버리는 토요일이 돼야 된다. 오늘 이번 토요일은 좀 쉬려고 했는데 이번 토요일에 내가 볼 때 우리 분노의 국민들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아. 이제까지 탄핵 외쳤던 새누리당이 비겁하고 더럽게 지금 발 빼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섭게 화났는지를 보여줘야 돼. 자, 토요일에 만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망치부인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 여러분이 뭐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라면 미안하고요. 자, 이제 종편이 슬슬 발을 뺄 겁니다. 이명박 라인이 이번 탄핵 작전은 실패다. 탄핵 작전으로 지네가 이명박 아바타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철수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전국을 이명박 라인이 주도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언론들이 점차적으로 뒤로 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오는 촛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랄 연병을 할 거야. 여전히 박근혜 지지자들은 폭력 시위를 선동할 거고요. 종편이 촛불 집회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을 놓을 거예요. 북한 화면을 자꾸 보여주면서 겁을 주려고 하겠지.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에요. 이제까지는 싸운 게 아니라 놀았고 이제부터가 싸움이야. 지금부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이제 종편은 우리 편이 아니야. 걔넨 뒤로 빠졌다니까.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합의 봤어. 내년 4월에 반기문 들어올 때까지 시간 끌자. 그래서 우리의 촛불을 더 이상 중계하지도 않을 거고 더 이상 띄우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저 겁나요, 망치부인님. 우리가 종편 때문에 평화 시위했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평화 시위를 했고요. 평화 시위로 많은 국민이 온 거예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평화 시위. 종편은 빠져도 외신은 옵니다. 종편은 발을 빼도 외신은 올 거예요. 두려움 없이 모입시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입에서 단내라고
등에서 땀내나고 발에서 짠내나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동안은 우리가 몸 풀었어. 이제부터의 싸움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내 아이들에게 비굴하고 더럽게 그들의 종이 되라고 얘기할 거냐, 종으로 사느니 종으로 살아남느니 주인으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할 건지 오늘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간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나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중지하면 동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섰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반드시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제까지 놀고 먹었잖아요. 이제부터 멋지게 진짜 싸움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을 믿고 기다릴게요. 토요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리시면 제가 저작권 신청합니다. 자, 오늘 꿀잼 그리고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 또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후원 못 하시는 분들이 미안해 하실까봐. 또 후원하신 분들 후원 못했다고 너무 미안해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의 응원으로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던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방송 2시에 올게요.